한국 제발 도와주세요. 일본이 무릎을 꿇고 한국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일본은 한국 LNG선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LNG선 건조를 중국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의 중국산 LNG선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승조원 28명이 갇혀있고 남은 시간은 단 36시간. 일본 중국 기술진이 총동원됐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쿠로다입니다. 일본 최대 해운회사 니폰유센에서 해운 전략 실무 책임자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대형 선박을 어느 조선소에서 얼마에 발주할지 결정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그날 저는 도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일본 국토교통성 본관 7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2개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한국 삼성중공업, 다른 하나는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보이는 그 회의실에서 일본 양대 해운회사인 니폰유센과 미쓰이 상선의 임원들, 그리고 국토교통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LNG선 12척 발주, 총액 3조 엔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니폰유센 해운본부장 다카하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쿠로다 씨, 한국 측 제안서 먼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제안서는 분명 인상적이었죠. 세계 최초로 개발한 K-실 화물창 시스템, LNG 증발률 0.07% 이하 보증, 그리고 20년간 축적된 극저온 용접 기술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도 균열 없이 버티는 특수 합금,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용접, 슬로싱 현상을 최소화하는 독자 설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척당 2억 3천만 달러라니 이건 너무 과한 가격 아닙니까? 다카하시 본부장도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한국 배가 좋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값이 미쳤어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프리미엄이 너무 과도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에만 의존해야 합니까?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일본 조선업계는 1980년대까지 세계 1위였어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선박 시장을 지배했죠. 그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뒤집혀서 특히 LNG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해버렸어요. 일본 조선업계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죠. 그런 일본이 이제 한국에 손을 벌려야 한다니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국토교통성 해사국장 모리타 씨가 새로운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그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눈이 번쩍 뜨였죠. 척당 2억 달러, 한국보다 12%나 저렴했습니다. 게다가 납기도 한국이 30개월을 제시한 것에 비해 중국은 24개월 내 인도를 약속하고 있었어요. 같은 17만 4천 입방미터급 LNG선인데 가격도 싸고 납기도 빠르다니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회의실 곳곳에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모리타 국장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후동중화조선소는 최근 5년간 급성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죠. 이미 카타르와 호주 프로젝트에서 실적을 쌓았고 프랑스 GTT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도 획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탁월해요. 저는 다시 한번 두 제안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에는 분명 화려한 기술 사양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솔직히 그게 정말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KCL 화물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GTT 라이선스 없이 독자 개발했다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저는 그때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 영하 163도니 0.07%니 하는 것들이 실제로 바다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쿠로다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 책임자로서 의견을 듣고 싶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중국 측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2% 비용 절감의 납기도 6개월 단축이면 굳이 한국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기술 격차도 예전만큼 크지 않고 GTT 라이선스가 있으니 품질도 보장됩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한국에 또 머리를 숙이기 싫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다카하시 본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쿠로다 씨, 중국 측과 최종 협상을 진행해 주십시오. 한국 제안은 보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측 제안서를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묘한 쾌감이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자존심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LNG선 발주 전략 재검토, 한국 기술 의존도 과도, 중국 대체 가능.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가격 프리미엄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중국 조선소의 기술 수준은 이미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GTT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품질 면에서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중국 발주가 합리적인 선택이며 이는 일본 해운업계의 한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의미도 갖는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후 계약이 공식 체결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일본 해운업계 탈한국 선언, 중국 조선소와 대규모 계약 체결, 일본 조선 부활의 신호탄, 일본 양대 해운사 중국 발주 결정. 요미우리 신문은 일면에 이렇게 썼죠. 더 이상 한국에 끌려다닐 필요 없다. 일본 해운업계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일본 해운업계가 한국 조선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 조선업의 성장과 함께 일본에게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업계에서도 언론에서도 모두 이번 결정을 칭찬했어요. 니폰유센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수고했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제 판단이 완벽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제안서는 서류안 맨 아래 칸에 처박아뒀습니다. 다시 꺼내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계약 체결 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국 후동 중화조선소에서 첫 번째 LNG선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회사에서도 업계에서도 저를 칭찬했고 저는 그 칭찬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빨간 딱지가 붙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 파견된 품질관리팀에서 보낸 시운전 보고서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번째 시운전이니까 당연히 성공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1차 시운전 결과 실패. 엔진 출력 불안정, 화물창 압력 이상 감지.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실패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메인 엔진 가동 3시간 만에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화물창 내부 압력이 설계 기준치를 15%나 초과했다는 거예요. 시운전을 중단하고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는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중국 현지 파견팀장 야마모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시운전 보고서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전화기 너머로 야마모토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쿠로다 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엔진 문제는 부품 교체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물창 쪽은 좀 심각해요. 화물창이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용접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극 좋은 용접 부분을 검사해 봤는데 품질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구간은 괜찮은데 어떤 구간은 기준 미달이에요. 이대로 운항하면 LNG 누출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LNG 누출이라니 그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LNG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화물창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가스가 새어나오고 그 가스가 공기와 섞이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극 좋은 용접 기술이 그토록 중요한 거였습니다. 중국 측은 뭐라고 합니까? 문제 없다고 합니다. 용접 품질은 국제 기준을 충족했고 시운전 실패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해요. 2주 안에 재시운전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불안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설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눌러버렸습니다. 아직 첫 번째 시운전일 뿐이야. 이 정도 문제는 어디서든 생길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나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후동중화조선소 측에서 공식 서한을 보내왔는데 선박 인도 시점을 4개월 연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품질 보완 작업을 위한 추가 시간 필요였습니다. 4개월이라니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다카하시 본부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죠. 쿠로다 씨, 4개월 연기라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미 카타르 가스 공사와 운송 계약을 맺어놨어요.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위약금만 수백억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압박을 해야죠. 계약서에 지연 배상 조항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이대세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믿고 싶었어요. 중국 조선소가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후 일본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산 LNG선 품질 논란, 일본 해운업계 불안 확산. 후동중화조선소 발주 선박 시운전 실패로 인도 지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일본 양대 해운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조선소에 발주한 LNG선에서 잇따라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의 극 좋은 기술력이 아직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한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장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8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 격차도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GTT 라이선스가 있으니 품질도 보장된다고 했었죠. 그 말이 지금 저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에 그것 봐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함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8개월 전에 처박아 뒀던 한국 삼성중공업 제안서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죠. 저는 그 제안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K-실 화물창 시스템, 영하 163도에서도 안정적인 극 좋은 용접 기술, 0.07% 이하의 LNG 증발률 보증. 8개월 전에는 그저 비싼 가격을 정당화하려는 마케팅 문구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 건조 20년 경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극 좋은 용접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용접 품질 편차는 0.02mm 이내로 관리되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0.02mm. 중국 조선소에서는 용접선이 일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한국은 0.02mm 단위로 관리한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그 숫자의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왜 한국 LNG선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지, 왜 가격이 비싼데도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을 찾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저는 제안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함에 집어넣었죠.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굳이 한국에 손을 벌릴 필요까지는 없어. 자존심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래도 한국 기술까지 필요하진 않겠지.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요. 결국 4개월 지연 끝에 첫 번째 LNG선이 인도됐습니다. 후동중화조선소 측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장담했어요. 시운전도 통과했고 성급협회 검사도 받았다고 했죠.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배의 이름은 사쿠라 마루였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급 대형 LNG선으로 카타르에서 일본까지 액화천 연가스를 운송하는 임무를 맡게 됐죠. 첫 항해 출발일, 저는 도쿄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선박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 항구를 출발한 사쿠라 마루는 인도양을 거쳐 태평양으로 향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선장에게서 보고가 왔는데 항해 상태 양호, 화물창 온도 정상, 엔진 가동 이상 무. 저는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한시름 놓았죠. 그런데 출항 12일째 되던 날 북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비상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잠들어 있던 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는 긴급 사쿠라 마루 비상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옷을 주워 입고 회사로 달려갔어요. 본사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북태평양 해역 지도가 띄워져 있었고 사쿠라 마루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쿠로다 씨, 큰일입니다. 사쿠라 마루가 멈췄어요. 멈췄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엔진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지금 북태평양 한가운데 가장 가까운 육지까지 2,000km가 넘는 곳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쿠라 마루의 위치는 하와이와 일본 사이, 그야말로 망망대해 한가운데였죠. 그곳에서 엔진이 멈추면 어떤 구조선도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아직 파악 중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온도 그래프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압력 그래프는 빨간색 경고선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화물창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영하 140도까지 올라갔어요. 이 속도라면 몇 시간 안에 LNG가 기화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LNG가 기화하면 엄청난 압력이 발생하고 화물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17만 4천 입방미터의 천연가스가 한꺼번에 폭발하면 소형 핵폭탄에 맞먹는 위력이 됩니다. 그 배에는 25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죠. 선원들은요? 지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구조선이 도착하려면 최소 18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화물창이 터지면 아무도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곧바로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에 연락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긴급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죠. 30분 만에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스크린에 중국 측 수석 엔지니어 왕 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도 잠에서 막 깬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왕 엔지니어, 사쿠라 마루 상황 알고 계십니까?
화물창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왕 엔지니어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지금 저희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선박에서 보내오는 데이터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화물창 압력 센서 위치가 다릅니다. 냉각 파이프 배열도 저희 도면과 달라요. 마치 다른 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배의 구조를 자기들이 모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화물창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왕 엔지니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가 다른 직원들과 중국어로 뭔가를 의논하는 게 보였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거의 언쟁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다시 카메라를 향해 돌아왔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원인 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기들이 만든 배를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화상회의를 끊고 저는 니폰 유센 자체 기술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선박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 그들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기술팀장 스즈키 씨가 팀원 5명을 데리고 상황실로 달려왔습니다. 스즈키 씨, 사쿠라 마루 설계 도면 있습니까? 중국 측에서 받은 거요. 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스즈키 팀장과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펼치고 도면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그들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스크린에서는 화물창 온도가 영하 135도를 찍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스즈키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쿠로다 상 이상합니다. 뭐가요? 이 설계. 저희가 아는 어떤 방식과도 맞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스즈키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화물창 단면도가 띄워져 있었어요. 보십시오. 이 화물창 구조는 프랑스 GTT의 마크 3 방식이 아닙니다. 멤브레인 배열이 완전히 달라요.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표준 설계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란 말입니까? 스즈키 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는 처음 봐요. 설계 원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중국 조선소도 모르고 우리 기술팀도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배를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스크린에서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물창 온도가 영하 130도를 돌파했어요. 압력은 기준치의 150%까지 올라가 있었죠. 다카하시 본부장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쿠로다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8개월 전 그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중국을 선택했던 제가 지금은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즈키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조 엔을 주고 산 배인데 왜 만든 쪽도 산 쪽도 모르는 겁니까? 그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스크린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고 온도 그래프는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25명의 선원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제해사기구의 사고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LNG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해운업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 노르웨이 DNV, 프랑스 뷰로 베리타스 등 세계 주요 선급협회들이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6시간째 런던에 있는 로이드 선급협회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그쪽 수석 분석관 제임스 윌슨이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결 버튼을 눌렀죠.
쿠로다시 사쿠라 마루 설계 도면을 분석해 봤습니다. 윌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화면의 도면 두 장이 나란히 띄워졌습니다. 왼쪽이 사쿠라 마루의 화물창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윌슨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오른쪽은 한국 삼성중공업의 KCL 화물창 시스템입니다. 저는 두 도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언뜻 보기에 거의 똑같아 보였어요. 멤브레인 배열, 단열재 구조, 지지대 위치까지 전체적인 형태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국 후동중화조선소가 한국 KCL 기술을 모방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겉모양만 베꼈다는 거예요. 윌슨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도면의 세부 구조가 클로즈업 됐어요. 보십시오. 한국 KCL은 극저온 환경에서 멤브레인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분산시키는 특수주름 구조가 있습니다. 이 주름의 각도가 정확히 72.5도예요. 이 각도는 수십 년간의 실험과 실패를 통해 도출된 최저값입니다. 윌슨이 사쿠라 마루 도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사쿠라 마루의 주름 각도는 68도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이 4.5도 차이가 치명적이에요. 영하 163도에서 응력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멤브레인에 미세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4.5도. 고작 4.5도 차이 때문에 17만 4천 입방미터의 LNG가 폭발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그러면 중국 조선소는 왜 72.5도로 만들지 않은 겁니까?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한국은 KCL 기술의 핵심 원리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특허로 보호되어 있고 설계 노하우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죠. 중국은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만 보고 따라한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베꼈다. 그것도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엉터리로 복제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엉터리 복제품에 3조엔을 지불한 거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익명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주소는 중국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보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사쿠라 마루 진실. 이메일을 열어보니 중국어와 영어가 섞인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후동중화조선소에서 5년간 근무한 엔지니어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사실을 알립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후동중화조선소는 2018년부터 비밀리에 한국 LNG선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해요. 한국 조선소에서 일했던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고 한국에서 건조된 LNG선의 도면을 어둠의 경로로 입수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얻은 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한국의 KCL 기술은 설계 도면만으로는 재현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용접 노하우, 소재 배합 비율, 온도 관리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이렇게 썼어요. 경영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에 배를 팔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사쿠라 마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다카하시 본부장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로이드 선급협회 분석 결과와 일치합니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베꼈는데 핵심 원리는 재현하지 못한 거예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제품에 3조엔을 지불한 거란 말입니까? 그것도 불량 복제품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날 오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비공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죠. 회의실에는 해사국장 모리타 씨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해운업계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8개월 전 중국 발주를 결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리타 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상황 파악은 다들 하셨을 겁니다. 중국 조선소가 한국 기술을 무단 복제했고 그 복제품에 결함이 있어서 지금 사쿠라 마루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국제해사기구의 보고가 올라갔으니까요. 모리타 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쿠로다 씨, 당신이 중국 발주를 주도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8개월 전에 저는 한국이 비싸다고 중국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했는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KCL 기술, 삼성중공업 LNG선, 극저온 멤브레인 시스템.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논문과 기사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KCL 기술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었어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번의 실험과 실패를 거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영하 163도에서 강철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용접 부위에 어떤 응력이 발생하는지, 그걸 어떻게 분산시켜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시행착오로 체득한 결과물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이 프랑스 GTT 라이선스 없이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GTT 라이선스 없이 LNG 화물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게 왜 대단한지 저는 8개월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마케팅 문구인 줄 알았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가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싸다고 외면했던 그 기술이 지금 이 순간 25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겉모양만 베낀다고 기준을 만들 수는 없었구나.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창 온도는 영하 120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사고 발생 10시간째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화물창 온도는 영하 115도까지 올라갔고 압력은 기준치의 180%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내 경보 시스템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고 25명의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탈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로이드 성급협회가 아니라 세계 최대 해상보험사 중 하나인 런던 언더라이터스에서였습니다. 보험심사역 마이클 브라운이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쿠로다 씨,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쿠라 마루의 화물창 구조가 한국 KCL 계열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보험 약관입니다. 브라운이 화면에 문서를 띄웠어요. 영문으로 빼곡히 적힌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제47조를 보십시오. KCL 계열 또는 유사 구조의 화물창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천 기술 보유사의 기술 검증 및 승인 없이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원천 기술 보유사. 그건 한국 삼성중공업을 말하는 거였어요. 잠깐요. 그러면 한국의 승인 없이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쿠라 마루가 침몰하거나 폭발해서 전손 처리가 되더라도 한국 측 기술 검증 없이는 보험금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국제 해상보험의 표준 약관입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보험금만 해도 수천억 원이에요.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왜 그런 조항이 있는 겁니까? 브라운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KCL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KCL 관련 사고가 나면 한국의 기술 검증을 받도록 하는 게 업계 표준이 된 겁니다. 사고 원인이 설계 결함인지 운용 미숙인지 외부 요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건 원천 기술을 가진 쪽뿐이니까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카하시 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보험금도 못 받는다고? 배가 폭발해서 3조엔짜리 자산이 사라져도? 한국 승인 없이는 그렇습니다. 다카하시 본부장이 테이블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한국이 뭐길래? 왜 모든 게 한국으로 연결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8개월 전에는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이면 충분하다고 굳이 비싼 값을 치를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없이는 배를 고칠 수도 없고 보험금도 받을 수 없고 재운항 승인도 받을 수 없었어요. 오후에 로이드 선급협회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사쿠라 마루의 운항 재개 조건을 명시한 문서였어요. 사쿠라 마루의 화물창 구조는 한국 삼성중공업 KC1 시스템의 변형으로 확인됨. 해당 선박의 안전성 검증 및 수리 승인은 원천기술 보유사의 기술위원회 검토를 필수로 함. 한국기술위원회 승인 없이는 재운항 불가. 문서 하단에는 국제해사기구와 주요 선급협회 7곳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라 국제해사법에 따른 강제 규정이었어요. 저는 이 문서를 들고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향했습니다.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회의실에는 해사국장 모리타 씨를 비롯해 외무성,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사태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거죠. 모리타 국장이 문서를 읽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 승인 없이는 재운항 불가라. 이건 사실상 한국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외무성 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공식 요청을 하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게 알려지면 경제산업성 관계자도 우려를 표했어요.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 없이는 배도 못 고친다는 기사가 나가면 국내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회의실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체면 문제, 외교 문제, 여론 문제. 다들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자고 했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금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25명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체면 타령이나 하고 있다니요. 그때 상황실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화물창 압력이 임계점의 200%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속도라면 4시간 안에 화물창이 파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체면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4시간입니다. 4시간 안에 화물창이 터질 수 있어요. 25명이 죽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외교 문제니 여론 문제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모리타 국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쿠로다 씨, 상황은 알지만 국가 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지금 선택지는 2개예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배를 살리든지 아니면 체면 지키다가 사람 25명을 죽이든지. 이게 어떻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8개월 전에 제가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비싸다고 필요 없다고 했죠.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 이 사태는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제 책임을 지는 방법이 25명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을 부르지 않으면 이 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25명도 살아나지 않아요. 체면을 살릴 건지 사람을 살릴 건지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리타 국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가능할 겁니다. 한국도 굳이 이 상황을 공개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조용히 해결하는 게 이득입니다. 모리타 국장이 다른 관계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체면이고 뭐고 지금은 사람 목숨이 먼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죠. 쿠로다 씨, 당신이 직접 연락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삼성중공업 해외영업본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8개월 전에 옆으로 밀어놓았던 그 회사에 지금 저는 도움을 청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한국어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긴급 상황입니다. 기술 지원팀과 연결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삼성중공업 기술 지원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 니폰유센의 쿠로다입니다. 지금 북태평양에서 우리 LNG선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발주 품질 문제, 사고 발생, 그리고 중국 설계가 한국 KCE를 베꼈다는 사실까지요. 부끄러웠지만 숨길 게 없었어요. 지금은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설명을 마치자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모든 건 한국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한 지 2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삼성중공업 기술지원팀장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쿠로다 씨 상황 보고 받았습니다. 긴급 대응팀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출발 준비 중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고작 2시간 만에 팀을 편성했다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헬기로 6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협조해서 급류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틀 동안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한국은 2시간 만에 모든 걸 준비한 거였어요. 헬기 경로, 급류 지점, 팀 편성까지 전부요. 6시간 후 사쿠라 마루 상공에 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본사 상황실 스크린으로 실시간 영상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거센 바람 속에서 헬기가 선박 갑판 위로 접근했습니다. 로프가 내려오고 한국 기술진이 하나씩 하강하기 시작했죠. 총 12명이었습니다. 노란색 안전복을 입은 그들이 갑판에 착지하자마자 장비를 꺼내 들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맡은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마치 수백 번 훈련한 것처럼 일사불란했죠.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한국 팀장 박준혁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헬멧을 쓰고 있었고 뒤로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쿠로다 씨, 지금부터 화물창 내부 점검 들어갑니다. 실시간으로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까지 수집된 데이터 전부 보내주십시오. 온도, 압력, 센서 위치 다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팀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한국어라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이 화물창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극저온 환경이었어요. 특수 방한복을 입었지만 그래도 위험한 작업이었죠. 화면으로 보이는 화물창 내부는 하얀 성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LNG가 기화하면서 발생한 극저온 가스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진 한 명이 화물창 벽면에 센서를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노트북을 들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했어요. 또 다른 팀원은 용접 부위를 초음파 검사기로 스캔하고 있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화상회의로 말했어요. 데이터 분석 거의 끝났습니다. 원인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0분 만에 원인을 찾았다고요? 우리는 이틀 동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박준혁 팀장이 화면에 도면을 띄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번 화물창 하단부 멤브레인 연결 부위입니다. 용접선 각도가 68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로이드 선급협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72.5도여야 하는데 68도라서 응력 분산이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준혁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각도 문제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응력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소가 이 부분의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용접 깊이가 기준치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로 냉매가 새면서 냉각 시스템 전체가 고장난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냉각 시스템만 들여다봤어요.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으니까 당연히 냉각 장치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화물창 구조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그 밑에 숨어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낸 거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은 겁니까? 박준혁 팀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KC1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비록 이 배가 KC1을 제대로 복제하지 못했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20년 동안 수천 척을 만들면서 모든 실패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놨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0년간의 실패 사례 데이터베이스.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이었어요. 도면에는 나오지 않는 것, 베끼려고 해도 베낄 수 없는 것, 오직 시간과 경험으로만 축적되는 노하우. 중국은 그걸 복제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박준혁 팀장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3번 화물창 하단부 긴급 보수 들어갑니다. 용접팀 준비하세요. 한국 용접팀이 장비를 들고 화물창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극저온 용접을 하는 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예요. 일반 용접봉은 그 온도에서 부러지고 용접 부위가 제대로 접합되지 않죠. 특수 합금 용접봉과 정밀한 온도 제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면으로 한국 용접 기술자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일정했어요. 용접 불꽃이 일정한 리듬으로 타오르고 용접선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갔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지만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섬세함이 있었죠. 일본 기술팀장 스즈키 씨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용접 속도, 저 각도 유지.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용접 품질이 들쭉날쭉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매뉴얼만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으로 익힌 기술이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다시 화상회의로 보고했어요. 1차 긴급 보수 완료됐습니다. 지금부터 냉각 시스템 재가동 들어갑니다. 스크린에서 화물창 온도 그래프를 지켜봤습니다. 영하 110도를 가리키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영하 115도, 영하 120도, 영하 125도. 그래프가 정상 범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본사 상황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되고 있어. 진짜로 되고 있어.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 팀이 도착한 지 불과 1시간 반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이틀 동안 손도 못 댄 문제를 그들은 1시간 반 만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중국 후동중화조선소와의 화상회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왕 엔지니어와 중국 기술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한국 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죠. 당황과 굴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라고 생각했어요. 비싼 값을 받으려고 포장한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포장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었어요. 진짜 실력. 박준혁 팀장이 화물창에서 나오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추위에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1차 긴급 조치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 조치예요. 근본적인 수리를 하려면 배를 항구로 끌고 가서 전면 재작업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폭발 위험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건 해결됐습니다. 앞으로 12시간 정도면 온도와 압력이 완전히 안정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8개월 전에 이 사람들을 무시했던 제가
지금 그들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스즈키 팀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쿠로다 상, 저들이 하는 걸 보셨습니까? 단순히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이 배의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저들은 수리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였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저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기술이란 게 뭔지, 표준이란 게 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지를요. 1차 긴급 조치가 끝났지만 한국팀은 쉬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임시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히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교대조 편성합니다. 6시간씩 3교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2명의 한국 기술진은 이미 6시간 넘게 작업한 상태였어요. 극저온 환경에서의 작업은 체력 소모가 엄청납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 기화된 LNG, 가스의 위험, 좁은 화물창 내부에서의 정밀 작업. 보통 사람이라면 2시간도 버티기 힘든 환경이죠. 그런데 그들은 19시간을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화물창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갔어요. 본사 상황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압력 그래프가 특히 눈에 띄었죠. 처음에 2.8을 찍었던 압력 수치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고 발생 15시간째 압력이 2.4로 떨어졌습니다. 18시간째 2.1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20시간째 드디어 1.9를 찍었습니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소리쳤습니다. 1.9다. 정상 범위 들어왔어. 상황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하지만 한국팀은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팀장이 화상회의로 말했어요. 압력은 안정됐지만 슬로싱 문제가 남았습니다. 지금 파도 때문에 화물창 내부 LNG가 출렁이고 있어요. 이게 안정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슬로싱. LNG선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액화천 연가스가 화물창 안에서 출렁이면서 벽면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에요. 파도가 심하면 이 충격이 엄청나게 커져서 화물창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죠. 한국팀은 슬로싱 제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창 내부에 특수 배프를 설치하고 LNG 적재량을 조절해서 출렁임을 최소화하는 작업이었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63도의 액체 속에서 작업해야 하니까요. 한국 기술자 한 명이 특수 잠수복 비슷한 장비를 입고 화물창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으로 그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그는 LNG 액체 표면 바로 위에서 센서를 설치하고 배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손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영하 163도의 액체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의 동작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 집 거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스즈키 팀장이 경탄하며 말했어요. 저건 도대체 몇 년을 훈련해야 가능한 겁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LNG선을 만들고 운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축적된 것이죠. 슬로싱 제어 작업이 끝나자 화물창 내부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출렁임이 거의 사라지고 압력과 온도 모두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되기 시작했어요. 사고 발생 24시간째 박준혁 팀장이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화물창 완전 안정화 확인됐습니다. 폭발 위험 해소. 선박 자체 동력으로 항해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황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다카하시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쿠라 마루에서도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25명의 선원들이 갑판으로 나와 한국 기술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박준혁 팀장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았죠.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준혁 팀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팀은 19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극 좋은 환경에서 쉬지 않고 작업하고 목숨을 걸고 화물창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시종일관 담담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행동했죠. 프로페셔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짜 프로는 저런 거구나 싶었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완전히 숨기는 건 불가능했죠. 국제 해운 업계에서 먼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에는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기술진 북태평양 표류 일본 LNG선 구조 성공. 폭발 직전 일본 선박 한국 삼성중공업팀이 살렸다. 19시간 사투 끝 기적의 구조 한국 극좋은 기술의 위력.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어요. 일본 최대 해운사 니폰유센의 LNG선 사쿠라 마루가 북태평양에서 폭발 위기에 처했다가 한국 삼성중공업 긴급대응팀에 의해 구조됐다. 이번 사건은 세계 LNG선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우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중국산 LNG선의 품질 문제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은 조선 산업에서 가격과 기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일본이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중국 조선소는 결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 기술 없이는 자국 선박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회사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 원인, 대응 과정, 그리고 향후 대책까지 전부 담은 보고서였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만 나열하면 되는 건데 그 사실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8개월 전 제가 한국 제안을 거절하고 중국을 선택했다는 것. 중국 조선소가 한국 기술을 베꼈는데 제대로 베끼지도 못했다는 것. 결국 한국의 도움 없이는 배도 살리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게 제 판단 착오에서 시작됐다는 것.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1980년대까지 일본은 세계 조선업의 1위였습니다.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 그 이름들이 세계 해운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배를 우리 힘으로 고치지도 못해요. 한국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 해운업계는 한국 조선 기술의 수준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비용 절감만을 추구한 중국 발주 결정은 명백한 실패였으며 이는 본인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한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이뤄온 50년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자존심에 눈이 멀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세계의 기준이 되어 있었어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제 손이 흔들렸습니다. 향후 일본 해운업계는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특히 LNG선 분야에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타워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이뤄온 50년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구나.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쿠라 마루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LNG선 안전기준을 재검토하자는 논의였죠. 저도 일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전 세계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일본 대표단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죠. 일본이 비용 절감하려다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요. 회의가 시작되고 의장이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 LNG선 화물창 시스템 국제안전기준 개정안입니다. 최근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화물창 설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스크린에 개정안 내용이 떴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LNG선 멤브레인 화물창 시스템은 한국 삼성중공업 KC1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 표준을 따라야 한다. 특히 극저온 용접 부위의 응력 분산 구조는 KC1 사양에 명시된 72.5도 각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은 국제운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의 KC1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GTT 방식과 함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요. 의장이 물었어요. 이 개정안에 대해 이해 있으신 분?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중국 대표단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한 달 전 사고에서 자국 조선소의 민낯이 드러난 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해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소리가 울렸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8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기술은 과대평가됐다고, 중국도 충분하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 기준을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각국 대표들이 3-3-5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대표단의 일원인 박준혁 팀장이었어요. 한 달 전 사쿠라 마루를 살렸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쿠로다 씨, 오랜만입니다. 아, 박 팀장님.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랬어요.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자랑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 일이었다고만 말하는 사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때 왜 도와주신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을 무시하고 중국에 발주한 건 업계에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습니까? 박준혁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25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 전에 누가 뭘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프로페셔널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박준혁 팀장이 덧붙였어요. 기술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KC를 개발한 건 독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더 안전한 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에 KCL이 국제 표준이 된 것도 결국은 전 세계 바다가 더 안전해지는 일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술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 나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런던에서 돌아온 후 일본 해운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쿠라 마루 사건과 국제해사기구 결정을 계기로 중국 발주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됐어요. 니폰유센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카하시 본부장이 보고했죠. 현재 후동 중화조선소에 발주한 나머지 11척에 대해 계약 해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위약금이 발생하겠지만 그대로 인도받았다가 또 사고가 나면 그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사장이 물었어요. 새로운 발주처는 어디로 할 겁니까? 다카하시 본부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분산 발주할 것을 건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8개월 전 제가 한국을 거절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저는 한국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12% 더 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배운 게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죠.
12% 아끼려다가 3조 엔짜리 배를 잃을 뻔했습니다. 보험금도 못 받을 뻔했고요. 진짜 비용은 가격표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력, 신뢰성,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회의실에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한 달 전 그 악몽 같은 밤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니폰유스에는 삼성중공업 및 현대중공업과 LNG선 15척 발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중국 발주분 11척을 대체하고 추가로 4척을 더 주문한 거였어요. 총 계약 금액은 4조 엔이 넘었습니다. 계약 체결 발표가 나가자 일본 언론들이 다시 떠들썩해졌어요. 니폰유센 한국조선소와 4조 엔 대형 계약. 중국 발주 전면 철회. 한국 기술 선택한 일본 해운업계.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언론도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한국 기술 없이는 안전한 LNG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걸요. 계약 체결식 날 저는 삼성중공업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거만하지 않았어요. 승리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한 달 전에 자기들이 일본의 배를 살렸다는 말도, 일본이 한국을 무시했다가 이렇게 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일을 준비할 뿐이었죠.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구나.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결과로 보여주는 것.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정상에 선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벌어진 모든 일을 정리한 종합 보고서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본인은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는 기술의 일부만 보여줄 뿐이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 그것이 기술의 본질이며 그것이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세계는 결국 한국 기준으로 움직인다. 국제회사기구가 KC를 표준으로 채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과 신뢰의 결과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쿄 항구가 멀리 보였어요. 그곳에 수많은 배들이 오가고 있었죠.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든 배였습니다. 8개월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비싸다고 과대평가됐다고 중국도 충분하다고 말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기술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 수십 년의 경험과 실패가 만든 노하우라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은 떠들지 않고 그저 결과로 보여준다는 것.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여, 당신들이 옳았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도쿄 하늘로 흩어졌습니다.